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과 마주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의사를 먼저 나서서 밝혔고 또 윤 후보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4개월 앞두고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이제 공식 일정을 하루 중단하고 다시 재개한 이재명 후보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본인도 표현을 그렇게 할 만큼 대장동 청문회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좀 관훈 토론회가 아니라 대장동 토론회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토론 시간 중에 거의 40분 이상을 대장동 이슈에 질문대 집중이 됐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몇 달 동안 대장동 관련된 기사들 수없이 봤고 또 경기도 국감도 뭐 2번이나 봤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질문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또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후보를 불렀으면 언론인들이 후보의 뭐 부동산, 뭐 4차 산업, 그다음에 뭐 경제 정책, 외교 정책 좀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질문이 있다면 모를까 조금 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 할애가 좀 아쉬웠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평가였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반응까지.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선제적으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관훈클럽의 중견 기자들과 한 일합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질문이 왜 대장동만 집중됐을까 하는 점은 기자들은 사실 이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라는 건 어떤 이슈냐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으로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각종 여론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대장동 의혹이 아직도 의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실체를 밝혀달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론이 왜 높겠습니까?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고 의혹이 더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순간이 최근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후속 질문을 묻는데 발표한 것 이외에는 지금 이 후보로부터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견 기자들이 나서는 이 관훈클럽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쩌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직접적으로 또다시 이제 이 해명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이재명 후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기존의 입장이 특검 반대였다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어제 이제 일정을 하루 쉬었고 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내고 있고 지지율이 좀 추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승부수로 좀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마저 또 박스권에 갇힌 그런 양상이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털고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까지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면 정면 돌파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가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발목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결과가 뭐 예를 들어 배임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걸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또 거꾸로 배임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면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일반적인 예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밀려서 받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명분과 여론을 살펴본 다음에 특검으로 이제 가는 것도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러면 실제로 갈 수도 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일단은 뭐 반기는 분위기였거든요.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결과 배임의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받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럼 좋다. 그럼 특검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특검에 들어가는 것과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로 계속 이렇게 가는 속에서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먼저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배임의 혐의가 짙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밀려가지고 특검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검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검찰 수사 결과의 상황 그리고 여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어떤 순간에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이재명 후보는 고민하고 있겠죠. 네, 교수님이 말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뭐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인적 구성도 그렇고요. 수사 준비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물리적으로 가능은 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한쪽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특검은 한쪽만 불리한 특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 특검 기억하시죠?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특검도 뭐 게이트 사건의 특검은 한 후보 내지는 한 진영의 불리한 그런 의제를 갖고 박근혜 특검도 마찬가지,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사건으로 동시에 특검을 한다거나 또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안에 부산저축은행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이 대상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느 특검과는 달리 양 진영이 동시에 지금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합의가 도리어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뭐 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까 이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이것이 실제로 조건부 이 특검 수용이냐 네.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탕하에서 이것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조건부로 고려한다가 아니라 조건 없이 일단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폭탄 선언을 했다면 그 이슈를 도리어 자기가 이슈를 확실하게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또 반전될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는 건 이걸 주저하면서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건부 역시 사실은 크게 여론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아니 또다시 뭔가 지금 조건을 달아서 지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왕 만약에 특검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지율이 도저히 지금 오를 가능성이 안 보이고 더 내려간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 없이 무조건 특검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한 가지만 짚어보면은 네. 특검 당장 이제 오늘 저녁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수사진 구성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았는데 3개월 만에 그 방대한 양의 수사를 갖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대선 전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도 미진하면은 특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또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 후 특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각 당도 후보들의 어떤 입장을 좀 지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뭐 아시겠지만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에 이제 그 양당의 후보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음주운전 경력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짧게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토론해서 이 얘기를 했으면은 뭐 그렇게 이게 그렇게 거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에 대한 반론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인용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이 나쁘냐, 초보운전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애드립을 좀 친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예, 이러면 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좀 좌충우돌하는 게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좀 왔다 수용의 폭이 좀 큰데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그 사과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사과는 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주운전하고 초보운전이 누가 더 나쁘냐 그러면은 많은 네. 사람들은 다 음주운전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비유를 토론이었으면은 뭐 맞받아 치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예. 이거는 좀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은 안전운전이 제일 우선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이 없죠. 사실은 하나는 불법적인 것이고 초보 운전을 함으로써 점점 운전의 어떤 기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타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인데 누구 선택하라 그러면 이론에 어떤 여지가 없죠. 그건 전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이름이 바뀌었죠. 방역지원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선심성 매표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고 그러면은 중소상공인들한테 50조 원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거는 정책입니까? 그럼 이것도 매표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느냐 아니면 중소상공인한테 50조 원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매표행위라고 그러면서 또 후보는 50조 원 지급하자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대목 특히나 이제 국민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사주면 가리지 않고 찍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한 대목에 대한 좀 평가를 듣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선거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총선도 치러지고 지금 이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직접 또 4.7 재보궐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그것을 묻는다면 거의 다 영향이 있었다고 사실 체감할 겁니다. 네. 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 무리를 두어서라도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의 50조 그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비론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것도 사실상 저는 뭐가 문제냐면 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이름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이름과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 어떤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방역에 물품 지급을 하라고 해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편법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이라는 야당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세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항목 에서 증액만 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국민들이 다 아는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에서도 사과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대목들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또 추후 확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 대진표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20몇 년 전에 청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요. 아, 맞아요. 네, 이른바 오디오를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들었으면 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신경전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 얘기에서 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뭐 그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에 네. 서로 이렇게 친분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과거에 뭐 어디 있었던 시절에 이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뭐 마치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검찰과 변호사로서 또는 뭐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뭔가 암시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나갔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만남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일상적인 좀 대화 수준이었다. 뭐 여기 화면엔 안 나왔습니다만 귓속말로 또 1대1 회동을 또 이 후보가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윤 후보 측에선 뭐 실현 가능성은 일축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첫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테 경선 과정에서 물었을 때, 자, 야당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는 어떤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다라고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후보가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을 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캐릭터답게 뭐 시원하게 정말 뭐 이렇게 그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도 계속 기획 말로 이야기했듯이 정책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윤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쟁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남 사실 뭐 일합을 서로 겨눴다는 어떤 표현도 있지만 네.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정말 치열한 그 TV 토론을 앞두고 서로 진짜 상견례를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상견례가 사실 애초에는 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후보 부인이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저런 악성 루머들 또 이른바 찌라시가 유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확산될까요? 이 부분이? 그럴 일이 없죠. 뭐 사실은 그 지라시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정도의 그럼 이제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추측성 거의 소설을 갖다가 써놨는데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몇 달 전에도 요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죠. 줄리. 발언 나왔을 때 이 지라시에서 이거 돌아다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네. 거의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라시들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이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내용이 어떤 뭐 상처 부위라든지 또 상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후보의 부인들이 이제 곧 출정이라는 표현 너무 과하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뭐 당연히 이 지금 어저께 어떤 부상의 정도라든지 지금 찌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더 과열돼서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캠프에 좀 아쉬운 건 예. 어저께의 상황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보를 원활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은 한순간 매 시간마다 후보의 어떤 모든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퍼날라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물론 새벽에 벌어졌고 충분히 뭐 이 해명을 했다고 했지만 오후 4시까지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런 어떤 뭐 치라시 정보가 확산된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뭐 여러 번 예고된 대로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관련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앞으로 라이브 하고 있어요. 어떻게야? 네, 어디로 이렇게요? 어떻게? 같이 열어주세요. 아, 옆으로 가, 옆으로. 아, 같이요. 연결해줘. 열어주세요. 그러면 못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필터. 어디로 들어가?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같이 앉아. 빨리 일어나. 자, 뒤로 풀으세요. 네, 비보다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발언이었죠.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발언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과를 하러 온 거는 잘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기에는 좀 뭐랄까요,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와서 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뭐 사과했던 모습, 또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방문해가지고 다시는 5.18에 대한 망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논란에 상처받은 이 광주 민심이 저런 말 한마디로 그것도 3주가 지나서 와가지고 한다고 과연 풀릴까? 왔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왔으면 다시는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과거부터 5.18 망언이 잊을만 하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자신이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5.18과 관련된 망언이 앞으로 나온다면 뭐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네. 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아직도 원하고 있는 5.18 발포자가 누구냐, 지휘자가 누구냐, 명령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면 아마도 또 훨씬 좀 뭐라 그럴까요, 광주 시민들이 좀 많이 조금 누그러졌을 텐데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만 나열하고 갔거든요. 그것도 대문 앞에서 나 사과했어 그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마저 줬단 말이에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3주나 걸려서 왔는데 너무나 좀 준비가 부족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그 아픔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형성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앞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있던 피켓 팻말 속에 어떤 단어가 많았냐면 가짜 사과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많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판단해 보시죠. 가짜 사과였는지 진짜 사과였는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예고됐던 행보, 예상된 장면이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험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윤석열 후보 시각에서 보는 거고 반대로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피켓도 있었습니다. 욕하지 말고 계란 던지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발을 하는 자세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사과 장면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광주 시민들의 그런 어떤 피켓은 광주의 5.18 참배가 마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시위 무엇인가를 촉발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그런 시시비비에 광주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 휘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5.18 참배를 두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 뭐랄까 사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할지 좀 착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만은 꼭 아니었거든요. 2016년도 4월에 보면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홍걸 씨와 함께 호남 홀대로 굉장히 그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내려오지 마라라는 그런 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홍걸 씨를 대동하고 무릎을 꿇고 뭐 사과의 어떤 행렬을 보였습니다. 네. 그 후에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상당히 많은 또 진전을 보였어요. 아쉬운 건 그런 진전, 국민의힘 계열의 이 행동으로서 진전이 있었던 걸 말 한마디와 또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진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건 진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사과를 못했던 데 대한 어떤 반응이고요. 또 아쉬운 건 그래도 요직 노역까지는 좀 길을 열어주었으면 어땠을까. 대문에서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줘보았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좀 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 이용석 광주시장이 얘기한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좀 약속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조건을 좀 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이용석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앞서 교수님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느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파동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에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에 광주를 찾았을 때 네. 이 발언을 재헌절 때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도 특히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어느 정도 또 그 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당장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그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다 재론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또 통합, 국민 통합도 호남인들에게 어떻게 또 마음을 또 열어야 되나, 호남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용석 광주시장의 이 세 가지 주제는 한 가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와가지고는 5.18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을에 와가지고는 5.18을 12.12 빼놓고는 전두환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의 뒤통수를 맞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뭐랄까요, 구체적인 카드를 들고 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이 세 가지 중에 뭐 몇 개를 하나는 하고 두 개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비유하긴 그렇지만 독일 총리가 이미 70년, 80년이 더 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현재도 총리가 가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 5.18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사과를 했다면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닐 겁니다. 잊을만 한 번씩 하면은 망언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불과 3, 4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은 광주 민심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이제 추후 이후에는 김대중 기념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른바 외연 확장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들도 난무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는 저한테는 전혀 한 말이 없습니다. 후보가 교체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뜻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선거 때 있는 의뢰에 있는 그 양념 같은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필수인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외엔 실적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예를 들어 작전 지휘를 하면 제일 좋죠. 네, 바로 질문 드리죠.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필수 카드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필수 카드냐 아니냐는 건 윤석열 후보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당무 전반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 없어요. 이런 당원은. 민주당은 당대표가 아직 권한이 있지만 당원에 이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이 당원에 나왔듯이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 즉 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후보의 어떤 그런 판단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으로 모든 걸 판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 당원에 의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조언 내지는 의견을 냈다는 뿐이지 모든 결정 권한이 이 윤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건 윤 후보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내걸고 벌써부터 5개월 전부터 이런 어떤 파열음이 난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대위원장을 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그것을 마치 고집하면서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건 당원에 일단 위배되는 어떤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실랑이 중에 하나가 또 선대위 인선을 놓고 좀 제각각입니다. 누구를 영입했느냐, 나는 추천한 적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김병준 또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 견제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 구성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금방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정권까지 줘가면서 마치 상황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박빙이거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지고 있다면 아마 당장 달려가서 정권 아니라 정권 더 거기다가 플러스를 얹어서라도 아마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저는 한 1, 2주 이상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데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1, 2주 뒤에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정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결국은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지금 공천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테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평론가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 시국에서 사실은 달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손을 내밀고 또 박근혜 후보가 손을 내밀고 한 상황은 모두 다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프레임에 걸려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막 뭐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넣지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또 내거든요. 저는 아마도 한 100일 정도까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의 조정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너무 높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에 거품 효과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TV 토론 직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조정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보였다면 자신감이 붙어서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갈 테고, 그런데 아주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스크가 커져서 위기 상황이라면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몸값도 커지고 그다음에 당장 비상으로 이제 바뀌었을 것이다, 일상에서.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냐 아니냐, 현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지지율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확정 이후 두 분과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실 컨벤션 효과에 대한 해석을 좀 못했었는데, 지금 YTN 여론조사 결과로도 뭐 다자에서도 그렇고 양자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큰 폭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경선이 다 끝나면서 흩어져 있던 이제 표가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일단 처음으로 이제 그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타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으로. 네. 반면에 이제 양강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상황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새 판이 짜진 거예요. 경선 국면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리셋되면서 새로운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 판세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과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초반 판세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 부분은 일주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 없죠. 다만 이게 이제 일주일 뒤에 조사했을 때 떨어지는 거 이재명 후보가 좀 붙는다, 이러면은 이제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네. 지속성 측면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과 또 선대위 구성이 맞물려 갈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종합적으로 드네요.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대선 잡으려면 MZ세대를 잡아라. 그만큼 그 세대의 표심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다자 대결 구도에서 지금 거의 대다수 연령 지역에서도 연령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거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민심이 더 있고 윤 후보가 민심에서 뒤졌다라는 결과가 그때 나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결정적으로 윤 후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다면 이 선거 끝나고 5일 동안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앞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앞서는 것은 어쨌든 민심도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홍과의 어떤 상대적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민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MZ세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창 2030이 탈당한다,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만약 맞다면 2030이 이번 견인하는 여론을 견인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의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오늘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거의 동시에 격차를 지금 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은 2030이 완전히 이 종속 변수가 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2030이 윤석열 편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어떤 시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티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어떤 몇 가지의 명제는 극복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질문 드리며 한 가지만 더 여론조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두 후보와 관련된 이슈 영향력에 관련 조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 이재명 후보이다 보니 추격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한 영향력이 더 많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건부 특검이라는 어떤 입장도 좀 변화를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극복해야 될까요? 그런데 선거 전에 대장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관,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통해서는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털기 위해서라도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특검을 이어서 바로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맺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지금은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부 기자들도 사실은 언제 소통관에 나타나서 특검 조건 없이 받아들인 기자회견을 할까 그거 갖고 내기를 걸 정도로 이제 그것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 어떤 민심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슈를 주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특검을 조건 없이 언제 받아들이느냐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원,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